나치에게 죽음은 충분하지 않았다. 적을 죽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고 그들을 모욕하고 짓밟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모든 존엄성을 빼앗아야 했다. 어떤 죄수들은 산채로 끓는 물에 던져져 피부가 너덜너덜 벗겨지면서도 비명을 질렀다. 어떤 이는 기둥에 묶인 채 훈련된 개들에게 산채로 뜯어 먹혔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얼어 죽었고 사제는 마치 유리처럼 산산이 부서졌다. 강제 수용소에서는 처형자들이 온갖 잔혹한 방법을 완성해 나갔으며 치명적인 주사를 이용한 대량 학살부터 비인간적인 의학 실험까지 이루어졌다. 그리고 총알조차 허용되지 않을 때 나치는 더욱더 사디스트적인 방법을 실험했고 그 끔찍함에 심지어 나치들조차 경악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잔혹 행위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느리고 너무나도 잔혹한 처형 방식이었기에 심지어 제3제국의 광신자들조차 끝까지 지켜볼 수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끔찍한 처형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고안한 자는 누구였는가? 그리고 나치는 죽음을 완벽하게 만들겠다는 집착 속에서 얼마나 멀리까지 갔는가? 절멸산업 제3제국이 어떻게 죽음을 정밀한 기계로 만들었는가? 1930년대 후반, 세계가 아직 다가올 참혹한 만행의 규모를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제3제국의 사무실에서는 이미 독일 특유의 정밀함으로 죽음이 설계되고 있었다. 이는 무작위적인 학살도 즉흥적인 대학살도 아니었다. 나치 정권은 전체 인구를 조직적으로 제거하는 일이 철저히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며 정교하게 계획된 과정이어야 한다고 이해했다.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는 공장처럼 학살의 설계자들은 살육의 모든 단계를 완벽하게 다듬어 나갔다. 효율성에 대한 집착은 홀로코스트의 성격을 결정지었을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로 확대되었다. 1942년 1월 20일 완제 호숫가의 한 고급 별장에서 수백만 명의 운명을 결정짓는 회의가 열렸다. 이는 즉흥적인 모임도 단순한 행정회의도 아니었다. 격앙된 연설이나 고함 소리는 없었다. 군복을 입은 병사도 눈에 띄는 무기도 없었다. 단지 정장을 입은 남성들, 학문적 배경을 가진 관료들, 제3제국의 고위 관리들, 그리고 SS 소속 인물들이 모였을 뿐이었다. 15명의 사람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유럽의 모든 유대인을 말살할 계획을 공식화했다. 히틀러의 명령은 이미 존재했다. 논의의 초점은 그들을 죽일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으로 죽일 것인가였다.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는 절대적인 통제력을 가진 자의 확신 속에서 회의를 주재했다. 인간미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의 냉정함은 그날 회의에서 철저한 관료적 정밀함으로 계획을 설명하는 데 드러났다. 그의 곁에는 아돌프 아이히만이 앉아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공식 문서로 기록했다. 몇십 년 후 이 문서는 당시의 세부 내용을 복원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회의에는 또한 뉘른베르크 법을 설계한 빌헬름 슈투카르트, 제3제국 경제를 절멸 과정에 통합하는 역할을 맡은 에리히 노이만, 히틀러 정부의 프리드리히 크리칭거, 동부 전선에서 대량 학살을 지휘했던 게슈타포 장교 카를 에베르하르트 쇤가르트 등이 참석했다. 이들 각자는 살육기계 속에서 자신만의 역할을 수행했다. 회의의 논조는 철저히 기술적이었다. 유럽 각국의 유대인 인구 수치를 검토했고 점령지와 아직 정복되지 않은 국가들까지 포함하여 자료를 분석했다. 유대인 수송 경로, 열차의 수용 능력, 학살 전 강제 노역을 통한 경제적 이득, 시신을 처리하는 최적의 방법까지
면밀히 논의되었다. 도덕적 고민이나 망설임은 없었다. 인간을 단순한 물품처럼 다루는 논의만이 오갔다. 회의 중 어느 순간 에리히 노이만은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유대인은 먼저 강제 노동을 시켜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이 아이디어는 제3제국의 사고방식과 완벽하게 부합했다. 희생자가 아직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면 쓸모가 없어질 때까지 착취한 후 제거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나치에게 있어 절멸은 단순한 말살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자원을 철저히 활용한 후 최종적으로 파괴하는 과정이었다. 살육의 효율성 또한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당시까지 나치는 주로 대량 총살을 통해 학살을 진행했다. 특히 동부 전선에서 아인자츠그루펜, 아인사스그루펜은 유대인 공동체 전체를 절멸시키는 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문제점이 있었다. 총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고 탄약 소모가 많았으며 무엇보다 가해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안겨주었다. 히물러는 민스크에서 처형 장면을 직접 목격한 후 어린이와 여성이 근거리에서 처형되는 모습을 보고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 나치는 보다 깨끗하고 산업적이며 거리감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가스트럭은 첼무노에서 실험되었지만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었다. 독가스에 의해 사망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시신이 무질서하게 쌓여 처리 과정이 번거로웠다. 그 와중에 아우슈비츠에서는 이미 소련군 포로를 대상으로 치클론 B 사이클론 B 실험을 진행 중이었으며 그 결과는 유망했다. 단순히 죽이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방식으로 죽이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학살은 나치 정권의 국가기관만이 주도한 것이 아니었다. 독일의 대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했으며 단순히 물자를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 학살을 최적화하는 기술을 설계했다. IG 파르벤은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기업 중 하나였다. 치클론 B 독가스를 제조했을 뿐만 아니라 아우슈비츠 인근에 공장을 건설해 강제 노동력을 착취했다. 수천 명의 수감자들이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합성 고무와 연료 생산을 위해 목숨을 잃었다. 독일 공학의 상징인 지멘스, 시멘스도 홀로코스트에서 이익을 취했다. 이 기업은 강제 수용소 수감자들을 이용해 전기 장비를 생산했으며 SS 시설을 위한 통신 시스템을 개발했다. 심지어 전자적으로 제어되는 가스실을 설계할 계획까지 세웠지만 최종적으로 실현되지는 않았다. 토프 운트, 주에네, 토프 앤 손은 학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 회사는 아우슈비츠, 부헨발트 등의 절멸 수용소에 설치된 화장로를 설계했다. 그들의 엔지니어들은 SS와 긴밀히 협력하여 시신을 빠르게 소각할 수 있는 고성능 화장로를 개발했다. 아우슈비츠에서는 하루 최대 4첼제조56구의 시신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술이 적용되었다. 크루프, 케이루피와 다임러 벤츠와 같은 다른 기업들도 전쟁 포로와 강제 이주된 사람들을 공장에서 노동력으로 활용하며 노예 노동의 혜택을 누렸다. 논리는 항상 동일했다. 각 노예 노동자는 생산 비용 절감을 의미했으며 그들의 몸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는 단순히 다른 노동자로 교체되었다. 나치 정부와 이러한 기업들 간의 계약은 매우 수익성이 높았다. 기업들은 단순히 홀로코스트에 가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3제국과의 계약을 따내기 위해 서로 경쟁했다. 일부 경우에는 학살 시설을 설계한 엔지니어들이 직접 수용소를 방문하여 조정 작업을 수행하고 제거 과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도 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지속했다. IG 파르벤의 경영진과 같이 뉘른베르크 재판에 회부된 일부 임원들도 있었지만 전쟁 범죄에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이 기업은 해체되었으나 바이얼과 BASF 같은 그 자회사들은 살아남아 전후시대에 번창했다. 토프 운트 주에네, 터피프 앤 손 같은 다른 기업인들은 아예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 반제회의, 완시 컨퍼런스는 홀로코스트의 시작점은 아니었지만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그 전까지는 여기저기 흩어진 학살과 총살, 비체계적인 강제 이주가 이루어졌다면 이후에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설계된 산업적 기계로 변모했다. 그리고 그 기계에서 독일 산업계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민간 기업들이 대량 학살을 정밀하고 수익성 높은 철저히 계산된 작전으로 전환하는 데 일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양심의 가책 하나 없이 반제 빌라를 떠났다. 그들은 직접 사람을 죽이지도 총을 쏘지도 않았다. 단지 다른 사람들이 실행할 과정을 설계했을 뿐이었다. 철수하기 전 그들은 코냑을 들고 건배했다. 이제 홀로코스트는 정밀한 기계장치가 되어 있었다. 제3제국의 가장 가학적이고 실험적인 처형들. 제3제국이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저지른 만행은 수백만 명에 대한 조직적인 박해와 학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이들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잔혹함과 가학성을 특징으로 하는 처형을 자행했으며 죽음은 단순한 전쟁 행위나 강제 수용소의 폭력적 결과를 넘어섰다. 많은 경우 죽음은 일종의 오락이 되었고 절대적 권력을 과시하는 전시였다. 고문과 고통은 소름 끼칠 정도로 세밀하게 계획되었으며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희생자를 죽이기 전에 모든 존엄성을 철저히 박탈하는 과정이었다. 이런 잔혹한 논리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 중 하나는 SS와 게슈타포의 특별부대가 자행한 학살이었다. 이들은 때때로 나치 정권 내부에서도 지나치게 잔혹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다. 대표적인 예가 오스칼 딜레왕알가 지휘한 딜레방거 여단, 딜레왕알 브리가드이다. 딜레방거는 나치 내부에서도 악명 높은 가학성을 지닌 인물이었으며 그의 부대는 감옥에서 풀려난 흉악범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동부 전선과 바르샤바 봉기를 진압하는 임무를 맡았지만 그들의 작전은 단순한 군사 작전과는 거리가 멀었다. 벨라루스에서는 수백 명의 여성과 어린이를 헛간에 가둔 후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렀다. 불타는 건물에서 탈출하려는 이들에게 총격을 가하며 마치 잔혹한 게임처럼 학살을 즐겼다. 바르샤바에서는 여성들을 강간한 후 처형하고 아이들을 벽에 내던져 살해했으며 포로들을 이유 없이 절단하는 등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했다. 이 부대의 잔혹함은 전쟁에 익숙한 독일 국방군 웰마크트 장교들조차 문제를 제기할 정도였으나 SS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디를레방거는 제3제국이 몰락할 때까지 권력을 유지했다. 그러나 잔혹성은 단순히 광적인 인물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때때로 대량 학살을 수행한 이들은 폭력적인 과거가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단순히 명령을 따랐을 뿐이었다. 가장 소름 끼치는 사례 중 하나는 경찰 예비대 101대대 바탈리언 벨리엘의 이야기다. 이들은 군사 경험이 없는 중년 남성들로 구성된 예비 부대였다. 1942년 7월 이들에게 폴란드 요제프프 조세포베 마을의 유대인 전체를 학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부대 지휘관 윌헬름 트라프는 광신적인 나치주의자가 아니었으며 명령을 전달하면서 울었다고 전해진다.
그는 부하들에게 참여하기 싫다면 물러나도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물러나지 않았다. 수시간 동안 이들은 수백 명의 남성, 여성, 어린이를 숲으로 끌고 가 구덩이 앞에 무릎을 꿇린 뒤 뒤통수에 총을 쏘았다. 처음에는 일부가 학살을 거부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동료들의 압박에 굴복해 결국 학살에 가담했다. 하루가 끝날 무렵 거의 모든 이가 직접 사람을 살해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들은 광신자도 경험이 많은 전범도 아니었다. 단지 수능과 집단 압력 속에서 학살자가 되어버린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강제 수용소에서는 대량 학살이 항상 효율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때때로 SS 경비병들은 최대한의 고통을 가하기 위한 즉흥적인 처형 방법을 사용했다. 마우트하우슨 수용소에서는 특히 잔혹한 낙하산 점프 처형 방식이 일상적인 공포로 자리 잡았다. 수감자들은 수용소 채석장으로 끌려가 40m 높이의 절벽에서 뛰어내리도록 강요받았다. 거부할 경우 SS 경비병들이 그들을 밀어 떨어뜨렸다. 때때로 경비병들은 이를 놀이로 변형해 수감자들에게 나치 창가를 부르게 하거나 한꺼번에 여러 명을 떨어뜨려 누가 가장 오래 살아남는지 지켜보았다. 낙하 후 살아남은 수감자들은 아래로 내려온 경비병들에게 구타당해 처형되었다. 다른 수용소에서는 더욱 끔찍한 방법들이 실험되었다. 삭센하우센에서는 SS 장교 쿠르트 에카리우스가 개를 훈련시켜 수감자들을 산채로 물어뜯게 했다. 경비병들은 개들이 풀려난 후 어떤 수감자가 가장 먼저 쓰러질지 내기를 하기도 했다. 개들은 주로 얼굴과 목을 공격하도록 훈련되었으며 희생자들은 극도의 고통 속에서 천천히 죽어갔다. 절멸 수용소에서는 죽음이 기계적인 일상이 되었지만 일부 수용소 지휘관과 경비병들은 학살을 순수한 가학적 고문으로 변질시켰다. 사용 방식은 단순한 가스실이나 총살에 그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고통을 최대한 연장하기 위해 설계된 실험적 방법들도 동원되었다. 소비보르와 티레블링카에서는 일부 수감자들이 부패한 시신으로 가득 찬 집단 매장지의 산채로 던져졌다. 그들은 사형 집행을 기다리며 썩어가는 시체들 사이에서 공포와 악취 속에서 몇 시간을 견뎌야 했다.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매장지에 갇힌 희생자들은 시신 위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면서도 끔찍한 냄새와 주변에서 기어다니는 구더기들 속에서 절망에 빠졌다. 어떤 이들은 총살되기 전에 공황 상태로 질식하거나 충격으로 사망했다. 때로는 비교적 건장한 수감자들이 동료들의 시신을 짓밟고 다져서 공간을 확보하도록 강요받기도 했으며 이는 그들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성을 철저히 짓밟는 행위였다. 다른 경우에는 처형 전에 특히 잔인한 고문 방법이 사용되었다. 처형자들의 기괴한 창의력에는 한계가 없었다. 슈투트호프, 에스투터프에서는 죄수들에게 심장에 직접 휘발유 주사를 놓아 살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죽음은 즉각적으로 찾아오지 않았다. 희생자들은 경련을 일으키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몇 분간 몸부림친 후 숨을 거두었다. 그동안 경비병들은 거의 과학적인 호기심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각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시간을 기록했다. 일부 실험에서는 주입하는 휘발유의 양을 조절하여 소량 투여가 더 오랜 고통을 유발하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희생자들의 피부는 검푸르게 변했고 독이 혈관을 타고 흐르면서 몸속에서부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일으켰다. 자원이 부족해 독극물 주입이 어려워지면 대신 강한 독성을 가진 페놀산, 카르볼산 같은 대체 물질이 사용되었다. 이 물질은 신체 내부 장기를 태운 후 사망에 이르게 했다.
주사는 심장이나 경정맥에 직접 투여되었으며 처형자들은 희생자들이 마지막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버티는 모습을 즐기며 지켜보았다. 그들의 근육은 통제할 수 없는 경련을 일으키며 뒤틀렸다. 그러나 잔혹함은 화학적 방법에 국한되지 않았다. 일부 수용소에서는 죽음이 일종의 기괴한 게임으로 변질되었다. 예를 들어 죄수들에게 서로 싸워 죽일 것을 강요하며 이긴 자는 빠른 처형을, 진 자는 더 오래 지속되는 고문을 당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보고가 있다. 또 다른 경우에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무작위 처형이 이루어졌다. 경비병들은 죄수들에게 구덩이를 파괴한 뒤 아무런 경고 없이 한 명씩 총살했다. 다른 죄수들은 자신의 차례가 언제 올지 모른 채 이 광경을 지켜봐야 했다. 트레블링카, 티레블링카에서는 죄수들을 줄 세워 무릎을 꿇게 한 후 SS 장교가 한 사람씩 정밀한 사격으로 뒷머리를 맞췄다. 시체들은 연쇄적으로 쓰러지며 절멸 수용소에서는 죽음이 기계적인 일상이 되었지만 일부 수용소 지휘관과 경비병들은 학살을 순수한 가학적 고문으로 변질시켰다. 사용 방식은 단순한 가스실이나 총살에 그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고통을 최대한 연장하기 위해 설계된 실험적 방법들도 동원되었다. 소비보르와 트레블링카, 티레블링카에서는 일부 수감자들이 부패한 시신으로 가득 찬 집단 매장지의 산채로 던져졌다. 그들은 사형 집행을 기다리며 썩어가는 시체들 사이에서 공포와 악취 속에서 몇 시간을 견뎌야 했다.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매장지에 갇힌 희생자들은 시신 위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면서도 끔찍한 냄새와 주변에서 기어다니는 구더기들 속에서 절망에 빠졌다. 어떤 이들은 총살되기 전에 공황 상태로 질식하거나 충격으로 사망했다. 때로는 비교적 건장한 수감자들이 동료들의 시신을 짓밟고 다져서 공간을 확보하도록 강요받기도 했으며 이는 그들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성을 철저히 짓밟는 행위였다. 다른 경우에는 처형 전에 특히 잔인한 고문 방법이 사용되었다. 처형자들의 기괴한 창의력에는 한계가 없었다. 슈투트호프, 에스투터프에서는 죄수들에게 심장에 직접 휘발유 주사를 놓아 살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죽음은 즉각적으로 찾아오지 않았다. 희생자들은 경련을 일으키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몇 분간 몸부림친 후 숨을 거두었다. 그동안 경비병들은 거의 과학적인 호기심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각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시간, 베를린에서는 도시가 함락되기 직전 몇 주 동안 게슈타포가 지하철역을 대량 학살의 장소로 바꾸었다. 소련군이 접근하고 공포가 확산되자 탈영, 패배주의, 반역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즉결 처형되었다. 수천 명의 민간인, 독일군 병사, 정치범들이 지하 터널과 통로에서 사살되었다. 그들 중 일부는 왜 처형당하는지도 모른 채 목숨을 잃었다. 처형이 너무 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 시신이 천장까지 쌓여 통로를 막아버릴 정도였다. 결국 처형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학살을 이어갔다. 신문이나 재판은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베를린의 마지막 생존 나치 지도자들이 총통 관저의 벙커에서 내려보낸 광기 어린 학살 명령을 그대로 수행할 뿐이었다. 광기의 끝에서 심지어 나치당 내부에서도 숙청이 이루어졌다. 1945년 4월 말 SS 병사들은 레르터 슈트라세, 레알타스트라세 감옥에 난입하여 500명 이상의 정치범을 살해했다. 이들 중 다수는 1944년 7월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에 연루된 독일 국방군 웰마크트 장교들이었다. 숙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일부 민간인들도 외국 라디오 방송을 들었다는 이유나 베를린 방어전에 대한
열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처형되었다. 이러한 처형의 잔혹함은 극에 달하했다. 일부 희생자들은 배신자 또는 겁쟁이라는 팻말이 걸린 채 가로등 기둥에 교수형에 처해졌고, 이는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로 사용되었다. 한편 아직 운영 중이던 강제 수용소에서는 나치들이 자신들의 범죄 흔적을 지우기 위해 남아있는 죄수들을 최대한 빠르고 잔인한 방식으로 학살했다. 다차우에서는 연합군이 접근하자 죄수들이 집단 총살을 당했다. 일부 경비병들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죄수들을 대규모로 정렬시킨 후 기관총으로 무차별 사격을 가했다. 수백 구의 시신이 마당과 막새에 쌓였다. 다른 수용소에서는 화장로가 1개까지 가동되었고, 몇몇 처형자들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을 불 속에 던져 태우기까지 했다. 마우트하우센에서는 가스실의 문조차 제대로 닫지 않은 채 가스를 방출하는 일이 벌어졌다. 가스가 바깥으로 새어나오면서 심지어 처형자들까지 중독 증상을 겪기도 했다. 라벤스부르크 강제 수용소는 주로 여성 수감자들이 갇혀있던 곳으로 마지막 처형은 극도의 절박함 속에서 이루어졌다. 일부 희생자들은 사형이 집행되기도 전에 살아있는 채로 집단 매장지에 던져졌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용소 경비병들은 마지막 순간에는 희생자가 실제로 사망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시신 위에 흙을 덮어버렸다. 홀로코스트가 철저한 계획과 조직 아래 진행되었던 것과 달리 전쟁 말기의 학살은 혼란과 즉흥성으로 대체되었다. 작센하우젠, 삭센하우센과 부헨발트, 부첸왈드 등의 수용소에서는 학살을 시작하기 전에 기록 문서와 증거들을 파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또한 절멸 수용소에서 시신 처리를 담당했던 죄수들로 구성된 존 더 코만도 대다수가 학살당했다. 이는 그들이 목격한 진실을 증언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제3제국의 붕괴가 불가피해지자 일부 SS 부대는 수용소를 버리고 도망쳤고,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말 그대로 지옥과도 같은 광경이 펼쳐졌다. 몇몇 수용소에서는 포로들이 음식도 물도 없이 봉인된 막새에 방치되었고, 이는 연합군이 도착하기도 전에 기아로 죽어가도록 의도된 것이었다. 베르겐벨센에서는 상황이 극단적으로 악화되어 영국군이 수용소를 해방했을 때 땅에 수천 구의 시신이 널려 있었고, 생존자들조차 너무 쇠약해져 있어 구출된 후에도 상당수가 목숨을 잃었다. 전쟁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치의 절망적인 대응은 단순한 학살을 넘어선 인간 생명에 대한 완전한 무관심을 보여주었다. 제3제국의 마지막 잔혹 행위는 수용소 내부에서가 아니라 독일과 폴란드의 도로와 숲에서 벌어졌다. 소위 죽음의 행진 데스 마르치스에서 수만 명의 수감자들이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히는 것을 막기 위해 극한의 환경 속에서 수백 킬로미터를 걸을 것을 강요받았다. 그들은 음식도 쉴 곳도 없이 혹독한 날씨 속에서 강제 행군해야 했으며, 조금이라도 뒤처지거나 탈진한 자들은 즉결 처형되었다. 희생자들의 시신은 길가에 방치되었고, 어떤 경우에는 개들에게 물어뜯기는 일까지 벌어졌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SS 경비병들은 탈진한 포로들에게 총격을 가하는 것을 놀이처럼 즐겼으며, 탈출을 시도하는 자들에게 훈련된 개들을 풀어 잔혹한 죽음을 맞이하게 했다. 죽음의 행진은 홀로코스트의 가장 비극적이고 잔혹한 에필로그였으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치 정권이 보여준 가학성과 인간성의 부재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가장 잔혹한 방법,
탱크 배기가스에 의한 질식사. 홀로코스트는 단순한 학살 기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끊임없는 실험 과정이었으며 죽음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연구가 지속되었다. 아우슈비츠, 아우슈비츠와 트레블링카, 티레블링카의 가스실이 체계적인 모델로 자리 잡기 전 나치들은 보다 원시적인 방식의 학살을 시도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잔혹한 방법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밀폐된 가스트럭, 가스와겐에 의한 처형이었다. 이 방식은 희생자들이 어둠 속에서 질식해가는 동안 숨이 끊어질 때까지 몸부림치는 고통을 겪도록 만들었다. 이 시스템의 원리는 단순하면서도 냉혹했다. 트럭 내부를 밀폐한 후 엔진 배기가스를 차량 내부로 유입시켜 희생자들을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의 치명적인 혼합물로 질식시키는 방식이었다. 고정식 가스실에서는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사망이 이루어졌지만 가스트럭에서는 희생자들이 최대 30분 동안이나 죽음의 고통을 겪었다. 외부 기온과 엔진 성능에 따라 사망 시간이 달라졌다. 특히 겨울철에는 연소 과정이 지연되면서 질식 과정이 더욱 길어졌다. 이 방법이 처음 대규모로 사용된 곳은 켈메노, 첼므노 학살 수용소였다. 이곳에서 수천 명의 유대인, 소련군 전쟁포로 정치범들이 가스트럭 안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이 방법이 사용된 곳은 켈메노뿐만이 아니었다. 동부전선에서 아이자츠그루펜, 에인사츠그루펜은 총살 없이도 마을 전체를 학살하기 위해 가스트럭을 동원했다. 나치의 입장에서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자동화된 살인 방식이었다. 처형자들은 단순히 문을 닫고 엔진을 가동하기만 하면 되었다. 총성이 울리지 않았고 희생자들과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필요하지 않았다. 학살은 더 멀리서, 더 기계적으로, 더 산업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가스트럭의 잔혹성은 그 기계적 구조뿐만이 아니었다. 밀폐된 공간 안에서 산소가 부족해지면 몇 분 만에 극도의 공포가 엄습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희생자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짓밟고 공기를 찾기 위해 본능적으로 위로 기어올랐다. 결국 트럭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시신들은 무질서하게 뒤엉켜 있었으며 얼굴에는 절망과 고통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희생자들이 완전히 질식하기도 전에 트럭이 도착했고 가스가 덜 퍼진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다. 그러나 경비병들은 이에 개의치 않았다. 트럭의 문을 열고 마치 짐짝을 쏟아내듯 시신을 바닥으로 던졌다. 이 가스 처형 방식은 처음부터 강제 수용소에서 개발된 것이 아니었다. 나치 정권은 최종 해결책을 실행하기 전에 액티온 T4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적, 신체적 장애인을 제거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했다. 독일의 정신병원에서 이루어진 이 프로그램은 치명적인 주사에서 가스 질식까지 다양한 처형 방식을 실험하는 장이었다. 이 실험 과정에서 엔진 배기가스를 활용한 질식 방법이 개발되었으며 이후 강제 수용소에서도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이 시스템을 설계하고 감독한 주요 인물 중 하나는 SS 고위 장교인 월터 라우프였다. 그는 동부전선에서 가스트럭을 도입하고 학살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작업을 주도했다. 라우프는 처형이 단순히 빠를 뿐만 아니라 처형자들에게도 심리적으로 용인 가능해야 한다고 보았다. 전후 연합군이 확보한 나치 문서에 따르면 가스트럭을 운전했던 병사들은 살인 행위 자체가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예를 들어 트럭 내부에서 배출된 체액과 피가 바닥에 스며들어 차량을 오염시키는 것이 문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치는 트럭 바닥에 배수구를 설치하여 혈액과 체액이
쉽게 빠져나가도록 조치했다. 가스트럭에서 죽은 희생자들은 철저한 검토 없이 곧바로 대량 매장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희생자들이 다른 시신들과 함께 매장되기도 했다. 기록에 따르면 가스 중독으로 완전히 죽지 않은 상태에서 구덩이에 던져진 후 살아남은 일부 희생자들이 흙에 묻혀 질식사한 사례도 존재했다. 그러나 이 처형 방식은 기술적 단점도 있었다. 엔진을 장시간 가동해야 했기 때문에 고장이 잦았으며 한 번에 처형할 수 있는 희생자의 수가 고정식 가스실보다 적었다. 이러한 이유로 나치는 결국 아우슈비츠와 트레블링카의 가스실과 같은 대량 학살 시설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 끔찍한 시스템을 완성한 발터라우프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정의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 그는 남미로 도주하여 칠레에서 평온한 삶을 살았고 1984년에 사망했다. 그에 대한 다수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법정에 서지 않았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의 학살 기술에 대한 지식이 홀로코스트 이후에도 남미의 독재 정권들에게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가스트럭의 사용은 나치 학살 기계의 발전 과정에서 하나의 중간 단계였다.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었지만 가장 공포스러운 방법 중 하나였다. 그 밀폐된 공간 안에서 벌어진 죽음의 고통은 아무도 볼 수 없었고 희생자들의 비명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았다. 트럭은 마치 평범한 화물차처럼 도로를 달렸지만 그 내부에서는 끔찍한 학살이 진행되고 있었다. 절멸의 외과 의사들, 나치 의사들과 그들의 치명적인 실험. 제3제국에서 죽음은 단순한 관료적 절차도 광신에 의해 자행된 가학적 폭력도 아니었다. 어떤 이들에게는 처형이 곧 실험이었다. 강제수용소의 실험실과 수술실에서는 SS 소속 의사들이 인간의 잔혹성을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그들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철저히 문서화하고 죽음을 해부하며 고문을 연구 대상으로 변형했다. 그들의 왜곡된 과학적 관점에서 살인은 분석되고 수치화되며 최적화되어야 했다. 이 실험의 가장 끔찍한 점은 단순한 윤리적 부재나 인간 생명에 대한 절대적인 경시가 아니었다. 이들 중 많은 의사들이 스스로를 정당한 과학자로 여기며 자신들의 연구가 의학과 생물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들의 잔혹함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고통을 임상 데이터로 변환하는 냉혹한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광기의 주역 중 한 명이 루프트와페 소속 의사였던 지그문트 라셔, sigmund 라셔였다. 그는 인간이 극한 환경에서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에 집착했다. 다차, 강제 수용소에서 그는 포로들을 대상으로 고도 실험을 실시했다. 이들을 저압 챔버에 가둔 후 점차 산소 농도를 낮춰 자부 점수미터 이상의 고도를 시뮬레이션했다. 실험 결과는 끔찍했다. 실험 대상자들은 경련을 일으키고 내부 출혈을 겪으며 감압으로 인해 뇌가 손상되었다. 일부 희생자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해부되어 폐의 붕괴 과정을 실시간으로 분석당했다. 이후 라셔는 급격한 하강시 신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는 압력복 없이 비행기에서 방출된 조종사가 어떤 상태에 이르는지를 모의하는 실험이었다. 포로들은 고통에 몸부림쳤고 혈류에 기체가 축적되며 치명적인 색전증이 발생했다. 라셔는 이 모든 과정을 임상 데이터로 기록하여 루프트와페에 보고했다. 그가 연구 결과를 기술하는 방식은 실험 동물의 반응을 설명하는 과학자의 태도와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라셔의 실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또한 극저온 환경에서
인간의 생존 한계를 조사했다. 독일군이 혹한 속에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포로들을 차가운 물이 가득 찬 탱크에 알몸으로 집어넣고 몇 시간 동안 방치했다. 실험 대상자들은 피부가 청색으로 변하며 저천증 쇼크에 빠졌고 의식이 사라지기 전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일부는 거의 죽어갈 때쯤 물 밖으로 끌어내졌고 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 다시 물에 집어넣어 죽을 때까지 실험이 반복되었다. 심지어 라션은 강제 수용소에서 여성 포로들을 끌고 와서 저천증에 걸린 희생자들을 껴안아 천을 전달하도록 강요했다. 환자가 회복되지 않으면 실험은 실패로 간주되었고 새로운 희생자가 실험 대상으로 투입되었다. 나치 일부 의사들은 이 연구가 동부 전선에서 독일군 병사들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믿었고 전후에는 이 끔찍한 데이터가 일부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기도 했다. 절멸기계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은 히틀러의 주치의이자 액티온 T4 안락사 프로그램의 총책임자였던 칼 브란트였다. 브란트는 페놀, 휘발유, 공기를 혈류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으로 가장 빠르고 조용하며 효율적인 살해 방법을 연구했다. 어떤 실험에서는 희생자가 주사로 사망하기 직전 머리에 총을 쏴 장기 상태를 비교 분석했다. 다른 실험에서는 독극물을 강제로 먹인 후 단계별로 고통의 진행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다. 이 프로그램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수천 명을 학살했을 뿐만 아니라 후에 강제 수용소에서 시행될 대량 학살 방식의 실험장 역할을 했다. 실험 대상은 성인 남성만이 아니었다. 여성 포로가 다수를 차지했던 레이븐스브루크 강제 수용소에서는 의학적 실험이라는 명목하에 끔찍한 외과 수술이 이루어졌다. SS 의사들은 마취 없이 사지를 절단하고 근육과 신경을 다른 신체에 이식했으며 상처를 일부러 세균에 감염시켜 궤저, 강내내의 진행 속도를 연구했다. 기록에 따르면 일부 여성 포로들은 부러진 뼈를 가진 상태에서 걷도록 강요당하며 신체의 저항력을 시험받았다. 어떤 경우에는 수술 후 감염이 심해지는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불결한 환경에서 치료 없이 방치되었다. 이 수용소에서는 또한 강제 불임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여성들의 생식기에 부식성 화학물질을 주입해 생식 기능을 영구적으로 파괴했다. 이 실험에서 살아남은 피해자들은 심각한 만성 통증과 출혈, 평생 지속되는 신체적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했다. 그러나 가장 악명 높은 실험을 수행한 인물은 단연코 죽음의 천사라 불린 아우슈비츠의 조셉 맹겔레였다. 그는 선별 과정에서 악명 높았으며 단 한 번의 손짓만으로 누가 즉시 가스실로 보내질지, 누가 실험실로 보내질지를 결정했다. 맹겔레는 특히 쌍둥이, 임산부, 신체적, 유전적 이상을 가진 인물들에게 집착했다. 그에게 그들은 인간이 아니라 귀중한 연구 자료에 불과했다. 그의 실험실은 아우슈비츠의 블록치엔에 위치했으며 이곳에서는 나치 의사들조차 경악할 정도로 극단적인 실험들이 진행되었다. 그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뼈의 성장과 재생 연구였다. 이를 위해 그는 희생자들의 뼈를 의도적으로 골절시키고 아무런 치료도 제공하지 않은 채 치유 과정을 관찰했다. 일부 경우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뼈를 부러뜨려 여러 번의 외상 후에도 신체가 원래 형태를 회복할 수 있는지 분석했다. 그의 환자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거나 실험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면 그는 희생자들을 살해하고 부검을 실시하여 손상된 뼈의 내부 구조를 직접 검사했다. 이 과정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희생자들을 단순한 연구 대상으로 격화시켰다. 그는 또한 면역력과 전염병에 대한 저항성 연구에 집착했다. 여러 그룹의 수감자들에게 장티푸스, 결핵과 같은 치명적인 세균을 고의로 주입한 뒤 치료 없이 신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평가했다. 때때로 그는 병이 말기로 진행되기 전에 혈액과 골수 샘플을 채취하여 서로 다른 민족 간의 회복력 차이를 분석했다. 맹겔레는 순수 아리아인이 유대인, 집시 등 자신이 열등하다고 여긴 집단보다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더 강해야 한다고 믿었다. 감염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면 그는 희생자들을 완전히 격리시켜 다른 수감자들이 도와줄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연구에 외부 요인이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가장 끔찍한 실험 중 하나는 희생자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부 장기를 조작하는 것이었다. 일부 실험에서는 마취 없이 간이나 폐의 일부를 제거한 후 신체가 이 중요한 기관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관찰했다. 또 다른 경우에는 혈액형 적합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감자들 간의 장기 이식을 시도했으며 이는 즉각적인 거부 반응과 극심한 감염을 초래했다. 그는 희생자들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최대한 오랫동안 고통을 견디게 만들고 인간의 신체가 극한 환경에서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실험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실험은 단순한 의학 연구를 넘어 극한의 신체적 저항력을 시험하는 방식으로도 진행되었다. 수감자들은 음식이나 물 없이 탈진할 때까지 달리도록 강요받았고 맹겔레와 그의 조수들은 이들이 쓰러지기 전까지 버틴 시간을 기록했다. 어떤 경우에는 희생자들을 비정상적인 자세로 결박해 며칠 동안 방치하여 근육 위축과 궤절을 유발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수감자들에게 강한 방사선을 쪼여 장기적인 영향을 분석했다. 실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맹겔레가 다른 나치 의사들과 차별화된 점은 단순한 잔혹성이 아니라 마치 실험실에서 동물 실험을 하듯 침착하고 감정 없는 태도로 실험을 수행했다는 점이었다. 그는 단 한순간도 연민이나 죄책감을 드러내지 않았다. 겉으로는 과학적 연구를 표방했지만 그의 실험은 과학적 근거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실험은 방법론적 엄격함이 결여되었으며 결론 또한 의학적이라기보다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연구 과정을 철저하게 기록했고 실험 절차와 결과에 대한 방대한 문서를 보관했다. 하지만 소련군이 아우슈비츠에 접근하자 그는 대부분의 연구 자료를 파기한 후 도주했다. 그러나 일부 문서는 살아남았으며 그의 잔혹한 실험의 규모를 드러냈다. 이러한 실험들은 단순한 가학적 행위가 아니었다. 전후 공개된 기밀 문서에는 강제 수용소에서 개발된 일부 처형 방법이 이후 수십 년간 군사 및 정보기관에서 연구되었다는 증거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실험들과 현대의 인권 침해 사례 간의 연관성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제3위 제국이 붕괴한 후 일부 나치 의사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카를 브란트아어는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1948년에 처형되었다. 지그문트 라셔, sigmund 라셔는 상부와의 갈등으로 게슈타포에 의해 체포되어 1945년에 처형되었으나 이는 그의 범죄 때문이 아니라 내부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일부 가해자들은 처벌을 피했다. 요제프 맹겔레, 조셉 맹겔레는 남미로 도피하여 1979년 브라질에서 사망할 때까지 체포되지 않았다. 그의 체포를 위한 수많은 국제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지만 그는 끝내 법정에 서지 않았다. 작전 천국 5, 홀로코스트를 지우려 한 나치의 계획. 제3제국의 패배가 불가피해지면서
나치의 최우선 과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는 것이 되었다. 단순히 문서를 파기하거나 증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음산한 목표가 설정되었다. 바로 대량 학살의 물리적 증거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었다. 작전 천공5 오퍼레이션 천공5는 홀로코스트의 마지막 대규모 학살이었으며 희생자들의 존재를 나타내는 유일한 흔적이 바람에 흩날리는 재로 남도록 만든 절박한 시도였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부정하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으며 무너져가는 제국 속에서 역사를 다시 쓰려는 최후의 노력이었다. 이 계획은 1942년 하인리히 힘러에 의해 구상되었다. 그는 연합군이 절멸 수용소를 원형 그대로 발견한다면 제3제국은 역사상 가장 끔찍한 범죄의 주범으로 기록될 것임을 깨달았다. 그때까지 나치 정권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며 최종 해결책 파이널 솔루션이 희생자들과 함께 영원히 묻힐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동부전선에서의 영토 상실과 서부전선에서 연합군의 압박이 가속화되면서 패배가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다가왔다. 나치 선전은 유대인과 기타 소수민족에 대한 박해를 인종 순수성을 위한 필연적 조치로 정당화했지만 트레블링카, 티레블링카, 소비보르, 벨제츠와 같은 절멸 수용소의 존재는 어떤 식으로도 변명될 수 없는 대량 학살의 증거였다. 조직과 통제에 집착했던 힘너는 오직 한 가지 해결책을 떠올렸다. 연합군이 도착하기 전에 범죄의 모든 흔적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그는 대량 학살의 베테랑이라 할 수 있는 한 인물에게 의존했다. 바로 파울 블로벨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였던 블로벨은 나치 정권의 주요 학살 실행자로 떠올랐으며 동부전선에서 아인사츠그룹펜 이동학살 부대를 이끌며 수많은 공동체를 말살했다. 1941년 그는 우크라이나 바비야르에서 단 한 주말 동안 33,000명 이상의 유대인을 총살하는 학살을 지휘했다. 그의 냉혹한 효율성은 상관들의 신뢰를 얻었고 결국 그는 홀로코스트의 마지막 단계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의 임무는 방대하고도 소름 끼치는 것이었다. 수백만 구의 시신을 발굴하고 연합군이 도착하기 전에 흔적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었다. 블로벨과 같은 인간 도살자에게 있어 자신의 범죄를 덮는 것은 그저 대량 학살의 또 다른 단계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작업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무수히 많은 공동묘지는 이미 몇 달, 심지어 몇 년 전에 매장된 시신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이를 제거하는 과정은 신속하면서도 치밀하게 계획되어야 했다. 명령은 분명했다. 공동묘지를 파헤쳐 시신을 꺼내고 이를 소각한 후 모든 흔적을 지워야 했다. 이를 위해 특별부대인 존더코만도 천공5, 손더코만도 천구5사가 조직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유대인과 소련군 포로들로 구성된 죄수들이었으며 이를 계속하는 한 목숨을 보장해주겠다는 거짓 약속 아래 동원되었다. 그러나 이 약속이 기만에 불과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다. 강제 수용소에서 시신 처리를 담당했던 다른 존더 코만도들과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결국은 제거될 운명이었다. SS 감시 아래 이 죄수들은 극도로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작업해야 했다. 그들이 파헤친 무덤 속에는 자신들의 가족, 친구, 동료들의 시신이 뒤엉켜 있었다. 그러나 저항할 방법은 없었다. 명령에 불복하거나 탈진한 죄수들은
즉각 처형되었다. 이 끔찍한 작업은 기계적인 루틴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공동묘지의 땅을 파헤쳐 시신을 꺼내야 했다. 이미 부패가 심각한 경우 시신은 손으로 잡기만 해도 부서졌고 그 악취는 참을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일부 죄수들은 토를 멈추지 못했고 SS 경비병들은 이를 비웃으며 학대했다. 시신이 너무 빽빽하게 쌓여 있어 맨손으로 꺼낼 수 없는 경우 죄수들은 쇠고리를 이용해 사체를 끌어내야 했다. 그 모습은 마치 도살장에서 가축의 고기를 다루는 듯한 광경이었다. 다음 단계는 대량 화장이었다. 거대한 장작더미처럼 시신을 층층이 쌓아 올린 후 불을 붙였다. 나치는 대량 소각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가장 신선한 시신을 가장 아래에 배치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인간의 체지방이 자연적인 연료 역할을 하면서 위쪽에 말라버린 시신들이 더 잘 타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위해 철도 레일을 받침대로 사용해 거대한 화장용 구조물을 만들었다. 불을 붙이기 전 죄수들은 시신에 휘발유를 뿌려야 했다. 이 과정은 절망과 공포가 뒤섞인 의식과도 같았다. 그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홀로코스트의 유일한 증거를 파괴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불길이 타오르면 타들어가는 살점의 악취가 수 킬로미터 밖까지 퍼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멀리서 검은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았으며 전에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끔찍한 냄새를 경험했다고 증언했다. 나치는 이 비밀 작전을 최대한 은폐하려 했지만 공기 자체가 학살의 증거를 품고 있었다. 존더 코만도의 작업은 시신을 소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화염이 몇 시간 동안 타오른 후 그들은 불에 탄 잔해를 치우고 뼈를 가루가 될 때까지 부숴야 했다. 이를 위해 망치, 대형 곤봉, 심지어는 뼈 조각을 미세한 입자로 변형시키는 즉석 기계까지 사용되었다. 이렇게 생성된 재는 자루에 담겨 강, 들판 또는 더 깊은 구덩이에 뿌려졌다. 나치는 시간이 지나 자연이 모든 흔적을 지워버릴 것이라고 믿었다. 일부 경우에는 재를 흙과 섞어 원래의 구덩이를 감추었으며 그 위에 나무와 덤불을 심어 학살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려 했다. 그들의 병적인 논리에 따르면 시신이 남아있지 않으면 범죄도 입증될 수 없었다. 그러나 나치의 잔인함은 단순히 시신을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SS 경비병들은 처형된 사람들의 유해를 분류하거나 남아있는 옷과 머리카락 조각을 통해 피해자를 식별하도록 강요하며 이를 놀이처럼 즐겼다. 어떤 경우에는 존더 코만도들이 희생자의 두개골을 공처럼 차며 놀도록 시켰고 나치 장교들은 이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러한 행위들은 홀로코스트의 비인간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나치들에게 희생자들은 인간이 아니라 단순히 제거해야 할 폐기물에 불과했다. 그러나 작전 청공보는 예상보다 더 어려운 작업이었다. 단순히 엄청난 양의 시신을 제거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증거와 증언을 지우는 것도 불가능했다. 연합군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나치는 많은 학살 장소를 완전히 처리하지 못한 채 서둘러 떠나야 했다. 어떤 수용소에서는 소련군이 도착했을 때 화장터의 불길이 아직도 타오르고 있었으며 다른 곳에서는 부랴부랴 증거를 없애려다 중요한 서류와 사진을 그대로 남겨두고 도망쳤다. 작전 힐링콩가 수백만 구의 시신을 없애는 데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 홀로코스트를 지우는 것은 불가능했다. 매장된 뼈 조각, 생존자들의 증언, 그리고 해방된 수용소에서 발견된 수많은 증거들이 대량 학살의 규모를 입증하기에 충분했다. 이 작전은 트레블링카, 티레블링카, 소비보르, 소비볼, 벨제크, 벨제치 등의
주요 학살 수용소뿐만 아니라 동부전선의 총살터에서도 실행되어 왔다. 특히 바비야르, 마비야르 학살 현장에서는 33,000명이 넘는 희생자의 시신이 몇 달 만에 발굴되어 소각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시신을 태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나치는 학살의 모든 흔적을 지우기 위해 서류와 행정기록까지 철저히 파괴했다. 가스실은 해체되었고 수용소 건물들은 폭파되었으며 토지는 다시 조성되어 학살 시설이 존재했던 흔적을 완전히 지우려 했다. 어떤 경우에는 인근 지역의 농민들을 불러들여 해당 지역을 다시 정착시키면서 과거의 범죄를 감추려 했다. 그러나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해도 완전한 증거 인멸은 불가능했다. 1984년 나치가 여전히 자신들의 흔적을 지우려 애쓰는 동안 소련군과 미군은 점점 더 많은 강제 수용소를 해방시키고 있었다. 일부 장소에서는 화장터의 불길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으며 트레블링카와 소비보르, 켈메노, 첼노에서는 땅이 뒤엉켜 있고 뼈 조각이 널려 있었다. 증거를 없애려던 과정 자체가 오히려 범죄의 실체를 입증하는 흔적이 되었다. 작전 얄공호에 동원된 존더 코만도들은 대부분 임무를 마친 후 즉시 처형되었다. 하지만 일부는 탈출에 성공하여 자신들이 겪은 일을 증언할 수 있었다. 이들은 비밀리에 일기와 기록을 남기고 그것을 수용소 주변 땅속에 묻었다. 이 기록들은 전후 홀로코스트 연구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으며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작전의 설계자였던 파울 블로벨은 전쟁 후 체포되어 뉘른베르크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1951년 처형되었다. 하지만 그의 부하들 중 많은 이들은 처벌을 피해갔으며 일부는 냉전 체제 속에서 서방 국가들의 무관심 덕분에 경미한 형량만 받았다. 나치는 역사를 지우려 했지만 실패했다. 살아남은 문서들은 여전히 존재했고 사진들은 복구되었으며 생존자들의 증언은 전후 법정에서 울려 퍼졌다. 그리고 몇몇 수용소에서는 오늘날까지도 뼈조각들이 땅속에서 발견되고 있다. 나치들은 증거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었고 대량 학살을 감출 수도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희생자들의 목소리를 영원히 침묵시키는 데 실패했다.